안녕하세요. 이정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여러분들 이미 책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2021년도 PSAT 5급입니다. 그 중에서도 언어 논리 저하고 한번 문제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총 40문제입니다. 다 풀어보셨죠? 문제 좀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난이도 부분에서는 뭐 크게 조정되었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문이 긴 내용들이 많았고요. 단순 지문, 즉 하나의 지문에 한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합 지문도 있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문에 해당하는 내용을 준 후에 그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찾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다 잘 풀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 해설이 굉장히 자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꼭 참고하시면서 문제가 안 풀린다고 무조건 해설지부터 보지 마시고요. 안 풀리면 그냥 거기에서 내가 해석되는 대로, 그러니까 내가 풀리는 대로만 우선 한번 정리를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다시 문제 이제 정답 확인하시고 틀린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틀렸는지, 내가 어느 부분을 읽어 나가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지 그 부분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단련되신 분들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자기만의 독해 습관이 몸에 배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만약에 이 부분을 정답을 읽고 해설지를 읽었을 때는 이해가 되더라도 다음에 그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유형별로 문제를 한 문제 한 문제 푸실 때 내가 이런 식으로 푸셨다라는 표식을 꼭 문제에 남겨두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이 문제가 틀렸다면 해설지를 읽어 나가는 과정에서 내가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했구나 라고 내가 틀린 부분을 내가 정확히 아시는 게 중요하겠네요. 저희는 그러면 문제 1번부터 확인해 볼게요. 일치부합 문제였습니다. 문제 1번 읽고 정답 확인해 보지요.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화원이란? 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화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나 봅니다. 화원이란 조선시대의 관청인 도화서 소속의 직업 화가를 말합니다. 화원은 임금의 초상화인 어진과 공신초상, 의궤와 같은 공중 기록화, 공중 장식화, 각종 지도, 청화백자의 그림, 왕실 행사를 장식하는 단청 등 왕실 및 조정이 필요로 하는 모든 종류의 회화를 제작하고 여러 도화 작업을 담당하였다. 그림과 관련된 온갖 일을 한 회원들은 사실상 거의 막노동에 가까운 일을 했던 사람들이다 라고 하고 있네요. 일이 굉장히 고됐나 봐요. 고된 노역과 적은 녹봉. 고된 노역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은 녹봉이라면 더 힘들어지죠. 불구하고 이들은 왜 어려서부터 그림 공부를 하여 도화서에 들어가려고 한 것일까? 그림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화원이 되려고 한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 번째, 화원이 된다는 것은 국가가 인정한 30명의 최상급 화가 중 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비록 중인이지만 화원이 되면 종국품에서 종육품 사이에 벼슬을 받는 하급 관료가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화원이 된 사람은 국가가 인정한 최상급 화가라는 자격, 함께 경제적으로는 별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료라는 지위를 갖게 됩니다. 실상 화원은 국가가 주는 녹봉으로 생활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네요. 이들은 낮에는 국가를 위해 일했으나 퇴근 후에는 사적으로 주문을 받아 작품을 제작했다라고 합니다. 투잡이셨네요. 투잡. 화원들은 벌어들이는 돈의 대부분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사적 주문에 의한 그림 제작을 통해 획득하였고 국가 관료라는 지위와 최상급 화가라는 명예는 그림 시장에서 그들의 작품을 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했고 녹봉에만 의지하는 다른 하급 관료보다도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했다라고 합니다. 반면 도화서에 들어가지 못한 일반 화가들에 대한 이야기 나오네요. 경제적으로 공공하였습니다. 이들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그때그때 값싼 그림을 팔아 생활하였습니다. 따라서 화원과 비교해 볼 때 시정의 직업 화가들은요 경제 여건은 늘 불안정했고요. 이런 이유로 화원 집안에서는 대대로 화원을 배출하려고 노력했고 조선 후기에는 몇몇 가문이 도화서 화원직을 거의 독점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하나하나 보지요. 일반 직업 화가들은요 화원 밑에서 막노동에 가까운 일을 담당하였으나 신분은 중인이었나요? 아니죠.
화원이 막노동에 가까운 일을 담당하였고 중인이었다라는 건 알 수 있지만 첫 번째 일반 직업 화가들이 화원 밑에서 일했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화원은 국가 관료라는 지위를 가졌습니다. 경제적 여건은 일반 하급 관료에 비해 좋지 않은 편이었나요? 아니죠. 투잡. 일반적인 퇴근 후에 또 다른 일을 해서 하급 관료에 비해서 좋은 편이었죠. 이 부분이 틀렸네요. 임금의 초상화를 그리는 도화서 소속 화가는 다른 화원에 비해서 국가가 인정한 최상급 화가라는 자격을 부여받았나요? 아니죠.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건 화원이라면 이라고 하면서 최상급 화가야 라고 이야기는 하였지만 임금의 초상화를 그리는 사람을 또 따로 분류하지는 않았습니다. 3번 아니고요. 그 다음 4번입니다. 도화서 소속 화가는요. 수입이 가장 많은 부분을 사적으로 조명된 그림을 제작하는 데서 얻었습니다. 그리고 도화서 화가라고 해서 더 비쌌다라고 하는 거 이 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죠. 적은 녹봉에도 불구하고 화원이 되려는 경쟁이 치열했으므로 화원직의 세습은 힘들었다라고 했는데 글 가장 마지막에 보면 뭐 이렇게 세습됐다라고 정확하게 말하진 않았지만 도화서 화원직을 거의 독점했다라는 문구를 통해서 세습이 가능했다라는 거 알 수 있네요. 그래서 부합하는 거 이 글의 내용을 어때요? 잘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 결을 하는 것은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문제 저는 4번 가지고 왔습니다. 자, 4번입니다. 자, 통제되지 않은 자연 재해와 지배자의 요구에 시달리면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전 자본주의 농업사회 농민들에게 신고전주의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윤의 극대화를 위한 계산의 여지는 거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 하려고 하나 봤더니 통제되지 않는 기존의 농업인들에게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잘 안 들렸다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계속 볼게요. 정상적인 농민이라면 큰 벌이는 되지만 모험적인 것을 시도하기보다는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파멸시킬 수도 있는 실패를 피하려고 하기 마련이다. 이와 같은 악조건은 농민들에게 삶의 거의 모든 측면에서 안전 추구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성향을 체득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민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들의 어때요? 이러한 것들 가족을 파멸시킬 수 있는 실패를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안전 추구하고 최우선으로 생각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계속 볼게요. 이러한 안전제일의 원칙을 추구하기 위해서 농민들은 경험 추적을 바탕으로 하는 종자의 다양화, 경작지의 분산화, 지배 기술 개선 등 생계 안정성을 담보하는 기술적 장치를 필요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은 무엇? 경험 축적을 바탕으로 하네요. 또한 마을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유형의 호혜성 피지배층이 지배층에게 기대하는 관대함 그리고 토지의 공동체적 소유 및 공동노동 등 절박한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는 사회적 장치도 필요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탕으로 하는 경험과 사회적 장치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런 측면에서 지주와 소작인의 간의 소작제도 흥미롭다라고 지금 이야기의 분위기를 바꿔서 이제 소작제에 대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자, 소작인이 지주에게 납부하는 지대의 종류에는 수확량의 절반씩을 나누어 갖는 분익제. 여러분들 뭐 읽으시면서 쓰셔도 되고요.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체크하셔도 됩니다. 분익제는요. 어떻게? 절반씩 나누어 갖습니다. 일정액을 지대로 지불하는 정액제가 있습니다. 정액제는 절반이 아니라 그냥 일정하게 지불합니다. 분익제에서는요. 수확이 없으면 소작료를 요구하지 않지만 정액제에서는 벼 한 포기 자라지 않았어도 의무 수행을 요구합니다.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흉년이 자주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액제는 분익제에 비해서 소작인의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었지만 전 자본주의 농업사회에서는요. 이분들은요. 어떻게 일반적으로 항상
절반을 내는 분익제였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요, 필리핀 정부가 벼 생산 분익농들을 정액 소작농으로 전환시키고자 시도한 루손 지역에서도 관찰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소작농들에게 분익제 하에서 부담하던 평균 지대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를 정액제로 제시했다라고 합니다. 기존에 2분의 1 내던 것을 이제 정액제로 하면 무조건 4분의 1만 내면 돼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체제에서 소작인들은 대략적으로 이전 연평균 수입의 2배, 새로운 종자를 채택할 경우는 그 이상의 수입을 실현할 수 있으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체제가 제시하는 기대 수입에서의 상당한 이득에도 불구하고 많은 농민들은 정액제 자체에 내포되어 있는 생계에 관련된 위험성 때문에 전환을 오히려 꺼렸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 농민들에게도 역시 안전 추구의 우선권이 발효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부터 볼게요. 안전제일의 원칙은 신고전주의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윤의 극대화를 위한 계산 논리에 부합한다라고 했는데 부합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기존의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렇죠. 새로운 것보다는 기존의 안전한 것, 경험해본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반대이죠. 전 자본주의 농민사회 농민들은 모험적인 시도가 큰 벌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은 했지만 바꾸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안전 추구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전 자본주의 농민사회의 기술적 장치는요, 사회적 장치들이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는 환경하에 발달했다라고 했는데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을 필요로 한다라고만 언급이 되어 있죠. 발달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 방법들이 이러한 장치들이 어떻게 계속해서 발달되었는지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은 지문에서 확인할 수 없었고요. 루손 지역의 농민들이 정액제로 전환을 꺼렸던 것은 정액제를 택했을 때 생계에 관련된 위험성이 분익제를 택했을 때보다 작다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했을까요? 작다라면 오히려 바꿨겠죠. 근데 내 생각엔 저게 좀 위험성이 더 높아. 난 안전한 게 좋아. 라고 했기 때문에 작다고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 입장입니다. 어느 농가의 수확량이 이전 연도보다 2배로 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연도를 2라고 하면 이번 연도는 4로 늘어났다라고 우리 가정해보죠. 이전 연도 수확량의 절반을 내기로 하는 정액제를 택하는 것이 이전 연도에는 어때요? 4로 늘어났으니까 1만 내면 되죠. 그래도 전 연도의 반이니까 1 내는 거니까 3입니다. 분익제를 택하는 것보다 이윤이 크다라고 했는데 분익제는 수확량의 절반이죠. 그러니까 남는 것은 2죠. 그렇기 때문에 이윤이 더 크다라는 거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전 연도의 반이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에 5번 찾고요. 저희 그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자, 5번입니다. 미술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공공미술이란 공개된 장소에 설치되고 전시되는 작품으로서 공중을 위해 제작되고 공중에 의한 소유되는 미술품을 의미합니다. 공공미술의 역사는 3가지 서로 다른 패러다임의 변천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3가지라고 글 초반에 밝혀놓은 걸 보니까 글의 흐름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느낌 잡고 그 포인트별로 짚어가면서 읽어봐야 됩니다. 역시 첫 번째 나왔네요. 첫 번째는 공공장소 속의 미술 패러다임으로 19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중반까지 대부분의 공공미술이 그에 해당이 된다. 이것은 미술관이나 갤러리에서 볼 수 있었던 미술 작품을 공공장소에 설치하여 공중이 미술 작품을 접하기 쉽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공장소로 미술을 가져와서 좀 익숙해지게끔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공공 공간으로서의 미술 패러다임으로 공공 미술 작품을 개별적인 미적 가치보다는 사용 가치에 주목하고 공중이 공공 미술을 더 가깝게 느끼게 이해할 수 있도록 미술과 실용성 사이의 구분을 완화하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에 따르면 미술 작품은요, 벤치나 테이블, 가로등, 맨홀 뚜껑 등을 대신하면서 공공 장소에 완전히 동화됩니다. 실용성을 강조했네요. 첫 번째가 약간 익숙한 이라면 두 번째는 실용, 예, 포인트 맞췄습니다. 세 번째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미술입니다. 패러다임은요, 미술 패러다임인데요. 사회적인 쟁점과 직접적 접점을 만들어냄으로써 사회 정의와 공동체 통합을 추구하는 활동입니다. 이것은 거리미술, 게릴라극, 페이지 아트 등과 같은 비전통적 매체뿐만 아니라 회화, 조각을 포함하는 다양한 전통 매체를 망라한 행동주의적이며 공동체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특정인에 대한 어때요? 보시면 쭉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니까 이익이라고 하죠. 뭔가 목적이 있는 그런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볼게요. 첫 번째와 두 번째 패러다임은 둘 다 공적인 공간에서 시각적인 만족을 우선으로 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틀로 묶을 수도 있습니다. 공적인 공간에서 공중의 미적 향유를 위해 세워진 조형물이나 쾌적하고 심미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디자인적 요소를 접목한 공공 편의 시설물은 모두 공중에게 시각적인 만족을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활동이라는 의미에서 무엇? 공공장소 미화하는 미술이라고 하나로 또 묶을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 계속 보면 세 번째 패러다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미술은요, 사회 변화를 위한 공적 관심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어서 공공 공간을 위한 미술이다라기보다는 공공적 쟁점에 주목합니다. 지금 무엇이 쟁점으로 서두되고 있느냐, 그게 주목할 만한 거죠. 이 미술은 해당 주제가 자신들의 삶의 중요한 쟁점이 되는 특정한 공중 일부에게 집중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미술 작업은 공중 모두에게 공공장소에 대한 보편적인 미적 만족을 제공하는 활동과는 좀 결을 달리하고 있고요. 공적인 관심을 증진하는 미술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고 있네요. 약간 나눠놨네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이제. 자, 1번 보죠. 공공공간으로서의 미술은요. 공공공간으로서의 미술은 두 번째에 해당이 되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사회 정의와 공동체 통합을 추구한다라고 했는데, 사회 정의와 공동체 통합은 이 세 번째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고요. 공공장소를 미화하는 미술은 공공미술이 미적 가치보다 사용 가치에 주목하는 시도를 포함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다 포함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2번 미적 가치보다 사용 가치, 공공장소를 미화하는 미술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부합하는 거니까요. 공공장소를 미화하는 것은 2번 맞는 내용이네요. 공공장소 미화하는 미술. 그 다음에 미적 가치보다는 사용 가치에 주목하는 시도도 포함이 됩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볼게요. 공적인 관심을 증진하는 미술은요, 공중이 공유하는 문화 공간을 심미적으로 디자인하여 미술과 실용성을 통합하려는 활동이다 라고 했는데, 미술과 실용성을 통합하려는 거는 그렇죠. 방금 전에 읽었던 이 두 가지 활동,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고요. 공적인 관심을 증대하는 것은 세 번째 패러다임이었죠. 그래서 역시 섞여 있습니다. 공공장소 속의 미술은요, 사회 변화를 위한 공적 관심의 증대를 목표로 공중 모두에게 공공장소에 대한 보편적 미적 만족을 제공한다라고 했는데, 여기도 섞여 있네요. 공공장소 속의 미술 따로 공적 관심 증대 목표로 하는 것은 세 번째 이익에 대한 내용, 그 다음 마지막 공공장소에 대한 보편적 미적 만족을 제공한다라는 것은 또 이 부분이죠. 역시 막 섞여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미술은요, 공간전 제약을 넘어서 공중이 미술을 접할 수 있도록 작품이 존재하는 장소를 미술관에서 공공장소로 확대한 거. 이거는
첫 번째, 앞부분은 세 번째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막 이것저것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것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2번만 해당이 되네요. 공공장소를 미화하려는 미술은 공공미술 작품의 미적 가치보다는 실용성까지 시도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번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우리는 8번 문제로 갑니다. 8번 문제는요. 빈칸 채우기 문제입니다. 빈칸 채우기 문제는 앞뒤 내용을 잘 읽어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앞에서 어떤 내용이 흐름으로 가고 있느냐 그 다음에 빈칸 뒤에 어떤 분위기로 또 이것이 경궐지어서 가는 건지 아니면 반전인지 그 내용들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우리는 전체 집단에서 특정 표본을 추출할 때 표본이 무작위로 선정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이 같은 표본 선정의 쏠림 현상, 즉 표본의 편향성은 종종 올바른 판단을 자제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2차 세계대전 얘기를 하나 봅니다. 2차 세계대전 중 전투기의 보호장비 개선을 위해 미국의 군 장성들과 수학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졌던 논의는 그 좋은 사례가 됩니다. 예시하고 있네요. 미군은 전투기가 격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투기에 무엇을 철갑을 두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렀다. 기체 전체에 철갑을 두르면 너무 무거워지기에 중요한 부분에만 두르자라는 의견이 모아졌고요. 교전을 마치고 돌아온 전투기에 많은 총알 구멍이 있었지만 기체 전체에 고르게 분포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총알 구멍은요. 동체 쪽에 더 많았습니다. 동체 쪽에 총알 구멍이 더 많았다라는 걸 알았고요. 엔진 쪽에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라고 한 것은 이 부분은 돌아온 비행기. 귀환한 에서 확인을 한 거죠. 근 장성들의 철갑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발견했다. 어떻게 하자? 땡땡 하자는 생각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기억 우선 남겨놓을게요. 기억은 그러면 아하 무엇이다. 비행기에 동쪽에 놓을 건지 엔진 쪽에 철갑을 두를 건지 그거에 대한 결정인데요. 이러한 것을 보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으니 조금 더 뒤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지금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한 번 더 확인하려는 게 이 뒷부분입니다. 과연 이 뒤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는지 한 번 더 확신을 갖기 위해서죠. 반면이라는 것은 기억과 반대라는 거죠. 수학자들은 이와 같은 장성들의 생각에 반대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는데 다음과 같은 주장이 뭔지 알면 그거에 대한 또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만일 피해가 전투기 전체에 골고루 분포된다면 분명 엔진 덮개에도 총알의 구멍이 났을 텐데 돌아온 전투기의 엔진 부분에는 총알 구멍이 거의 없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라고 생각한 거죠. 역시 뭔가 다르네요. 총알 구멍이 엔진에 난 전투기는 대부분 격추되어 돌아오지 못했구나. 돌아온 비행기에서 우리는 표본을 하려고 했지만 이 표본은 어때요? 제대로 된 표본이 아니었구나. 돌아오지 못하는 거구나. 엔진에 총을 맞으면 오히려 돌아오지 못하는구나. 엔진에 총을 덜 맞은 전투기가 많이 돌아온 것은 엔진에 총을 맞으면 귀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병원 회복실에 가보면 가슴에 총상을 입은 환자보다 다리에 총상을 입은 환자가 더 많다. 이것은 가슴에 총상을 입은 환자들이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사례에서 군 장성들은 자신도 모르게 복귀한 전투기에 관한 어떤 가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기지로 복귀한 전투기가 땡땡이라는 것이었다. 군 장성들은 복귀한 전투기 보호 장비 개선 연구를 위한 중요한 자료로 사용하자 했고요. 그러나 만약 잘못된 표본에 근거하여 정책을 결정한다면 오히려 전투기의 생존율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잘못된 표본에 근거해서 정책을 만약에 동체 쪽에다가 철갑을 두르자라고 했다면 생존율을 오히려 낮출 수 있었겠죠.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 기억과 니은 확인해 보면요. 기억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기억은 군 장성들이
동체 쪽에 거의 돌아왔어. 근데 돌아온 애들을 보니까 동체 쪽에 많네. 그러면 동체 쪽에 두르면 좋겠어. 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기억에는 동체 쪽에. 그러면 니은에는 마지막 부분이었죠. 기지로 복귀한 전투기가 무엇이에요? 무작위로 추출된 표본은 이라는 생각이 좀 위험한 생각이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 사례에서 군 장성들은 자기도 모르게 복귀한 전투기에 관한 어떤 가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 가정이 무엇이냐면 기지로 복귀한 전투기가 표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했고 잘못된 결정으로 잘못될 뻔했으나 수학자들이 반대했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내용 담고 있는 것은 정답 4번 찾아주십니다. 주면 되겠습니다. 전투기에 총알을 많이 맞는 동체 쪽에 철갑을 집중해야 충분히 보호 효과가 볼 수 있어 라고 했지만 수학자들은 그에 반대했고요. 이러한 생각은 군 장성들의 머릿속에 출격한 전투기 전체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표본, 어떠한 표본? 돌아온 비행기가 무작위로 추출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 되겠네요. 정답은 4번 찾아주시고요. 저희는 12번으로 갑니다. 12번입니다. 다음 글에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판단으로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읽어보면 어떤 음성이나 부호가 무의미하다는 것은 드롤이나 명운과 같은 무의미한 음절들처럼 단순히 의미를 결여했다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철학자 A는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모든 의미 있는 용어는 그 용어가 지칭하는 대상이 존재한다. 모든 의미가 있는 것들은 무엇하다? 대상이 존재한다라고 했다라고 하네요. 기억이지요. 그랬는데 계속 볼게요. 그는 비물질적 실체와 같은 용어는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오직 물질적 실체만이 존재하며 비물질적인 실체, 니은도 정리해 볼게요. 비물질적 실체는 어떻다? 비물질적 실체라는 용어가 지칭하는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지칭, 대상, 존재하지 않는다. 역시 여기에도 지칭, 대상, 존재 같은 의미로 같은 내용으로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볼게요. 이에 철학자 B는 A의 입장이 너무 터무니없다라고 주장합니다. 비물질적인 실체라는 용어가 의미가 없다면 비물질적인 실체라는 용어가 의미가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요? 비물질적 실체가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미음 볼게요. 리을 넘어가야 되겠죠. 우리는 그것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긍정이나 부정을 할 수 있다. 오히려 디귿과 서로 반대 입장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비물질적 실체가 어때요? 용어 의미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네가 말한 것처럼 A가 말한 것처럼 기억 니은처럼 간다면 비물질적 실체는 용어 의미가 없다는 건데 우리는 어때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 해볼게요. 미음입니다. 우리는 어휘 중에 의미를 지니고 있고 그것이 지칭하는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용어가 있다라고 했네요. 의미는 지니고 있고요. 그것이 지칭하는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 용어들도 있다라는 거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기억이 참이면 미음이 반드시 참이다 라고 했는데 기억과 미음은 서로 반대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음이 반드시 참은 아니지요. 기억과 디귿이 참이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의미 있는 용어가 지칭하는 대상이 존재한다면 비물질적인 실체는 용어 의미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의미 있는 용어 중에는 대상 존재하지 않는다. 미음이 반드시 참이 아니죠.
미음은 반드시 거짓이 되어야 됩니다. 왜요? 기억하고 미음은 서로 반대 입장입니다. 디귿과 미음이 참이면 리을은 반드시 거짓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디귿, 비물질적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없다라면 어때요? 용어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미음, 의미 있는 것들 중에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물질적인 실체는 용어 의미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때요? 이는 거짓이 아니라 참입니다. 흐름이 맞죠? 그렇기 때문에 3번도 틀렸고요. 그 다음 4번 볼게요. 기억, 니은, 디귿이 참이면 리을이 참이다 라고 했는데 어때요? 이는 오히려 반대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이 아니라 거짓에 더 가깝고요. 기억, 디귿, 리을이면 기억, 디귿, 용어 의미가 모든 의미 있는 용어들은요. 대상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비물질적인 실체가 만약에 그에 해당하는 용어가 없다면 어때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찬성이나 반대, 뭐 긍정이나 부정 모든 거 할 수 없다. 긍정도 할 수 없고 부정도 할 수 없다라고 했지만 어때요? 우리는 그것을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용어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칭 대상 존재하고는 어때요? 않는다라는 말은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 5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볼게요. 그 다음은 우리 경우의 수 찾으려고 합니다. 경우의 수는요,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공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랬을 때 빨리 포인트를 잡아서 나만의 그림을 그리든지 어떠한 방식을 찾아서 밑에 공간 활용하셔서 아예 이런 문제가 나오면 밑에다가 정리하면서 나가야겠다라는 걸 생각 딱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A, B, C, D는요, 출산을 위해 산부인과에 입원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A, B, C, D 이렇게 있어요. 입원하였다. 그리고 이 4명은 이번 주 월, 화, 수, 목에 각각 한 명씩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아이들의 이름은 각각 누가 누구를 낳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을, 병, 정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들과 그 어머니 출생일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C는 정의 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C하고요. 정은 이제부터 한 짝이 됩니다. 그렇죠? 정은 갑보다 나중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태어난 거로는 갑이 먼저 태어나야 되겠네요. 그 다음 목요일에 태어난 아이는 을이거나 씨의 아이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포인트를 이걸로 잡으려고 합니다. 요일이 딱 특정되었잖아요. 그렇죠? 목요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경우의 수를 무엇이라고 할 거냐면요. 목요일에 을이 태어났다라는 거 한번 해보죠. 목요일에 태어난 아이는요. 을이거나 씨의 아이다라고 했으니까 을이라고 한번 해보죠. 을이라고 했더니 B의 아이는요. 을보다 하루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앞에 갑을병정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B라고 해줘야 되고요. 월요일에 태어난 아이는 A다라고 했습니다. A. 그러면 A, B, C하고 우리 방금 지워버렸는데 C하고 정은요. 한 쌍이죠. 비어있는 건 화요일밖에 없으니까 C가 1위로 가고 정이 갑니다. 자, 그러면 정과 을 됐습니다. 그러면 A, B, C 하면 여기가 D가 되겠고요. D하고 을은요. 이제 같은 쌍입니다. 자, B 아이는 을보다 하루 먼저 태어났고 여기하고 이제 갑과 이제 병이 자기 자리를 찾아주어야 되는데 여기서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은 갑보다 나중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정 앞으로 갑이 가야 되는데요. 앞에 나와 있는 건 한 칸밖에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날 A는 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B, C하고 갑을 여기가 병이 되고요. 정이 됩니다. 목요일 을이 나왔을 경우를 하니까 경우의 수 딱 한 가지로 떨어지네요. 그럼 우리 하나 더 해봐야 되겠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CI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CI는 누구? 정이죠. C는
정이고요. 마지막 보니까 월요일에 태어난 아이는 A입니다. 누가 낳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지금 새로운 것이죠. 그렇죠. B의 아이는요. 을보다 하루 먼저 태어났다라는 거 보니까요. 아직 여기가 을이 올 수도 있고 여기가 올 수도 있는데 아직은 모릅니다. 그렇죠. 그 다음 볼게요. 정은요. 갑보다 나중에 태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갑은 이 세 칸 모두 다 올 수 있는데 하나하나 찾아볼게요. 만약에 갑이 월요일에 왔다라고 되어 있으면 시정 이거 찾았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도 체크했습니다. 이 내용도 체크했고요. 그 다음에 B아이는 을보다 하루 먼저 태어나야 되니까요. 앞에가 B가 되어야 되고요. 여기가 을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을이 되려면 이 앞에가 B가 되어야 되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두 칸 비어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아직 누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이것도 체크해 줍니다. 갑, 을, 그 다음에 여기가 병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정이고요. A, B, C 한 다음에 여기가 D가 되겠네요. 조건 하나 나왔고요. 이 두 번째 경우의 수는요. 목요일에 C와 정이라고 할게요. 이 한 쌍이니까 이렇게 날 경우입니다. 하지만 역시 또 다른 경우의 수 있을 수 있지요. A는 확정이고요. C와 정도 확정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갑은요 어때요? 정은요 갑보다 나중에 태어났으니까요. 갑이 여기 왔으니까 여기 한번 가보자고요. 올 수 있는지. 갑 이렇게 갑니다. 그랬더니요. B의 아이는요. 을보다 하루 먼저 태어났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곳에 을이 오면 갑이 이미 차리를 하고 있고 여기에 을이 오면 앞에 빈칸이 없기 때문에 을은 이리로 와야 되겠네요. 을, 그 다음에 어때요? B, 아이는 을보다 하루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B 이렇게 가야 됩니다. 갑을 이쪽이 병이 되겠고요. 정입니다. 그리고 A, B, C, D가 되겠네요. 이렇게 또 하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갑병 되겠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 하나. 갑이 또 정보다 무조건 앞에여야 되니까 이쪽에 올 수도 있죠. C와 정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A는 고정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갑이 먼저 와야 됩니다. 그 다음 볼까요? C는 정의 아이 체크했고요. 정은요. 갑보다 나중에 태어났는데 마지막 칸 세 번째 칸입니다. 목요일에 태어난 아이는 을보다 C 이거 체크했고요. B의 아이는요. 을보다 하루 먼저 태어났어야 되는데요. 이 두 칸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만약에 을이라면 B가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A가 이미 차지하고 있고요. 이쪽은요. 갑이 있으니까 더 이상 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갑이 수요일에 낳는 경우는 없어지는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세 가지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 찾아보면 되는데 하나하나 보면요. 을, 병, 중 적어도 한 아이는 수요일에 태어났습니다. 수요일에 태어난 아이 보니까요. 병과 을 맞네요. 세 가지 경우에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 맞고요. 병은요. 을보다 하루 일찍 태어났나요? 병은요. 을보다 하루 일찍 맞고요. 병은요. 을보다 하루 일찍 맞습니다. 두 번째 경우도 맞습니다. 병은요. 을보다 이틀 일찍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꼭 반드시 참은 아니죠. 아, 여기다 체크하면 안 되죠. 반드시 참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은 을보다 정은 을보다 먼저 태어났나요? 아니죠. 그럴 수도 있지만 반드시 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A는요. 갑의 어머니일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더 크지만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역시 항상 옳은 건 아니고요. B의 아이는 화요일에 태어났나요? 일 수도 있지만 수요일에 태어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4번까지 풀어봤고요. 더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주어진 시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간단하게 이제 제가 더 준비해온 문제들 정리하고 넘어가자면 16번 같은 경우도 역시 제가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면 포인트만 잡고 넘어가면요. 16번은요. A, 갑과 을과 병, 그 다음에 이렇게 서로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갑과 을과 병의 각자의 의견이 무엇인지 보고요. 그 보이는 부분에만 체크하신 다음에 간략하게 정리한 다음에 1번 보기 1, 2, 3, 4, 5 하나하나 맞춰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좀 쉬운 지문이었습니다. 주먹도끼에 관한 얘기인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뒤에 가보면 모비우스 학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억이 표시가 됐다는 건 모비우스 학설이 과연 뭔지 확인하고 이것과 주먹도끼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보신 다음에 1, 2, 3, 4, 5번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기억에 표시가 있다라는 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더는 이제 다음은요. 그 다음 문제로 그 뒤에 문제부터 계속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잘 문제 풀어보시고 저 만나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